안녕하세요. 토토마마입니다. 오늘도 토토마마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토토마마가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드리고, 홍보도 좀 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라는, 보고성 영상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채널에 이렇고 저렇고 좀 이렇게 중구난방인 영상들이 좀 섞여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건강에 대한 정보, 그리고 또 한류 이야기, 그리고 대부분 또 제 언박싱, 그리고 뭐 요즘은 토토파파의 그 신난 그런 영상들 많이들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꾸준히 올릴 거고요. 같이. 그리고 제가 새로 마련한 코너는 해외 사건 사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일본에 살면서 느꼈던 뭐 쇼킹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 중에서도 좀, 기억에 계속해서 남는 그런 사건, 사고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생업을 포기하고 뭐 전업 유튜버로 온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생업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또 나름 이렇게 제 채널에도 성심성의껏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신코너, 일본의 사건, 사고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해요. 2016년 9월 12일 늦은 오후, 당시 21세였던 다케우치 료의 친구들은 료가 사는 치바현 사카이초의 집으로 급히 향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SNS를 매일 업데이트하던 료가 며칠째 SNS 업데이트가 끊겨 걱정이 되었던 것이었죠. 사실 친구들은 료의 SNS가 단순히 며칠 업데이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걱정이었다기보다 그동안 료가 보여줬던 행동들 때문에 더 걱정이었던 거였어요. 료는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목을 매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락이 두절된 료가 또다시 극단적인 시도를 했을까봐 친구들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들 중 한 친구의 증언에 의하면 료의 집에 도착해 인터폰을 누르자 문을 열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료의 누나였던 당시 25세의 다케우치 마나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료가 집에 있냐고 묻자 료의 누나인 마나미는 료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누나가 반복적으로 료가 없다고 대답을 해도 집에 들어가 확인을 하게 해달라고 무례할 정도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전에도 여러 번 료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찾아오면 누나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여러 번 그냥 허탕을 치고 돌아갔던 그런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료의 누나인 마나미의 말이 매우 의심쩍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친구들이 이런 의심을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 료가 직장이었던 요양원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타고 다니던 차가 집 앞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친구들이 누나의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일본도 이런 치바나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친구들은 료의 누나와 저녁이 다 되도록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중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친구들은 경찰들이 오자 그제서야 경찰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간 친구들과 경찰들은 경악을 하는데요. 집 안은 악취로 가득했고
집안에선 절단된 료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1층 거실에는 사람의 살점으로 보이는 것들이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됐고, 화장실에는 피 묻은 화장지가 그 화장실 바닥을 온통 가득히 메웠다고 해요. 그리고 2층 냉장고에서는 살점이 벗겨진 뼈도 발견됐고, 더욱 소름 돋는 건 냉동실에 료의 두개골이 있었다고 합니다. 료의 누나인 마나미는 현장 조사에 나머지 시신은 쓰레기에 버렸다고 진술해 경찰들은 이 마나미 집 근처에 쓰레기 집적소로 가서 사체의 일부가 들어간 비닐봉투를 수거합니다. 그리고는 DNA 감정 결과 사체는 동생 료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료의 누나인 마나미는 다음날 사체 손괴와 사체 유기용의로 체포되고 후에는 살인으로 재체포 기소에 이르게 됩니다. 사체 발견으로부터 약 1년 반 후인 2018년 2월 누나 마나미에 대한 재판원 재판이 치바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마나미의 진술에 의하면 2016년 8월 31일경에 료의 신체 주요부를 찔러 살해했다고 하는 살인죄 외에 친구들이 집을 찾아온 2016년 9월 12일까지 동생 료의 사체를 식칼이나 톱 등으로 절단해 토막낸 사체 중 6편을 쓰레기 집적소나 알바 근무처의 쓰레기통 그리고 그런 곳에 유기를 했고 뼈를 냉동고에 은닉했다고 하는 사체, 손괴, 유기죄 게다가 료를 죽인 후에는 동생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중고 사이트에서 꽃무늬 원피스 등 옷 등을 구입했다고 하는 사기죄로 기소를 당합니다. 마나미는 첫 공판죄상 인정 여부로 공소사실을 거의 대부분 인정했지만 살인죄에 대해서만 살인은 없었다고 살해를 부인했고 변호인도 스스로의 신체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자 정당방위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파란색 추리닝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작은 마나미는 법정에서 직업에 대해 묻는 말에 슈퍼 계산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녀는 사건 당시 동생인 료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남매가 독립을 해서 나가 살던 곳이 아니었어요. 이 집 자체가 원래 그냥 가족들이 살던 본가였습니다. 왠지 이 집 남매가 자라온 게 꽤 복잡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요. 마나미는 1991년 4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여동생 그리고 셋째인 료가 태어나고 막내로 여동생 한 명이 더 태어나 3남 1녀의 3녀 1남의 맏딸로 성장을 해요. 막내가 태어난 2000년부터는 이 집에서 가족 6명이 후에 사건의 현장이 되는 사카이초 집에 살기 시작했지만 2008년경에 부친이 정신질환에 의해 휴직을 하고 자택에서 요양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런 아버지는 또 수차례 자살 미수를 도모해서 구급차로 여러 번 방송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이웃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러던 2011년엔 부모가 이혼을 해 어머니가 나가고 곧 셋째 딸도 집을 나와 어머니에게 가버리게 되죠. 이렇게 집에는 남겨진 4명이 살다가 2014년에 아버지 또한 사망을 하면서 둘째 딸도 나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후에 2016년 사건 당시까지 이 집에는 마나미와 료 단 둘만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이혼 당시 아버지에게는 경제력이 전혀 없었지만 남매 4사람 모두 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하고 아버지와의 생활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건 어머니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체벌을 가하며 좀 가혹행위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특히 동생 료에 대해서는 더욱 심했다고 합니다. 이건 생전에 료와 사귀었던 여친이 법정에서 료에게 들었다며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동생인 외삼촌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누나는 아이들에게 왠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화를 잘 냈습니다. 유독 둘째 딸과 료에게 더
더 심했죠. 게다가 매번은 아니지만 머리를 때리곤 했습니다. 라고요. 또 이렇게도 증언을 해요. 외삼촌은 마나미의 어머니인 자신의 누나를 어머니가 가장 키우기 힘들어 했는데 그 이후로 누나가 매우 폭력적이었다고 해요. 다리미로 의자를 부수거나 장롱을 부수거나 집안의 물건들을 던져 굉장히 자신의 어머니가 힘들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이들은 누나를 싫어했던 것 같다. 이혼했을 때도 아이들이 자신을 따라올 것이라고 누나는 생각했던 모양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 곁에 남아서 충격을 받았고 더욱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아이들은 누나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장례 절차를 아이들끼리 진행했으며 가끔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학창 시절도 매우 쇼킹한데요. 이 학창 시절의 그 마나미의 동급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마나미가 학교에 싸온 도시락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받았다고 증언들을 했어요. 도시락에 씨가 잔뜩 묻은 채로 있는 야채를 사용한 무언가의 반찬들이 항상 들어있었다. 그게 뭐냐고 물을 정도로 매우 별난 반찬들이었다. 마나미의 도시락을 보면 항상 보통의 어머니라면 만들 것 같지 않은 본 적도 없는 것들이 들어있었고 그런 도시락을 마나미는 매우 부끄러워하며 먹곤 하였다. 이런 증언들을 친구들이 했습니다. 그런 마나미는 아버지가 타계한 후 생계를 위해 대학을 중퇴하고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료와 마나미의 아버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머니에 의하면 남매의 아버지는 정신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도 그랬었고 평상시에도 말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었다. 더욱이 육아에는 전혀 무관심했고 아이들의 이름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의 이름조차 부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 아이들을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 아버지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아이들과 철저히 거리를 유지했으며 당연히 아이들의 학창시절 운동회나 학교 행사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그 네 남매들은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료에 대한 어머니 학대는 눈에 띄게 심각했던 것 같았는데 이런 부모 밑에 큰딸 마나미는 대학생이 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나중에 아버지가 죽자 경제력이 전혀 없는 아버지 대신 대학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얻어 아직은 미성년 학생이었던 료나 여동생들에게 스마트폰 등 옷들을 사주었다고 이웃들은 증언을 해요. 당시 마나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는 마나미를 기능부전 가족에서 자란 서바이벌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것은 피해자인 료와 그 나머지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의사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덩그러니 남겨진 집에 대체 이 서바이버 남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체 마나미는 동생을 왜 죽였을까요? 마나미는 피고인 질문에 동기에 대해 자세히 물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확실치 않다. 분명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를 반복하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어쨌든 기억이 나지 않는다를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남매와 친했던 관계자들의 여러 증언들은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남매 둘은 어쨌든 과거에는 사이가 좋았다고 서로 얘기를 했다고는 했지만 사건 발생 전에는 두 남매가 서로 아주 험악한 상태였다고 두 사람과 가까운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두 남매 서로 간의 생활 태도였다고 하는데요. 우선 마나미는 근무처의 동료가 집 앞까지 자주 바래다 준 적이 있었는데 그 동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갑자기 고양이를 주워서 기르기 시작했다. 근데 방에 가둬놓고 돌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잘 돌보라고 주의를 줬다. 그리고 그 마나미가 직장 내 연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나미의 전 교제 상대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두 남매가 점점 사이가 나빠져 갔다. 마나미가 쓰고 있던 난방기구 같은 것들을 동생 료가 마음대로 가져다 쓰거나, 료가 음악 게임을 해 매우 시끄럽게 굴었다. 그래서 이웃에게 폐가 될 것 같아 매우 걱정이다. 라며 마나미가 자기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날은 동생의 방을 음악 게임을 위해 개조해서 마음대로 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험악한 두 사람은 생활 공간도 따로 쓰고 있었고, 료는 2층에 자기 방, 마리는 1층에 자기 방을 사용했고, 당연히 그래서였는지 냉장고도 2개, 전자레인지도 2개, 청소기도 2개였을 정도로 남매의 사이가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만은 동생인 요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으로 누나 마나미에 대한 불만을 주위에 토로하고 있었는데요. 료의 친구 증언에 의하면 공유 스페이스나 부엌을 누나가 더럽게 쓴다. 생활비는 반반 부담하자고 했는데 누나는 좀처럼 생활비를 낼 생각을 안 한다. 라며 료가 불평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료의 전 여친의 증언에 따르면 똑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생활비를 안 내서 누나의 방을 몰래 들여다보니까 비싸 보이는 물건들이 곳곳에 있었다. 돈이 분명히 없다고 해서 생활비도 안 내는 사람이 갑자기 쇼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료의 친구들은 생전 료는 어쨌든 성실했고 확실했고 꼼꼼했고 또한 상당히 깨끗한 것을 좋아했다. 결벽증이 의심될 정도로 상당히 깔끔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거는 그 직장 내의 동료들과 상사들도 이렇게 증언을 해줬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불행한 일이 계속되고 있었다. 기르던 집고양이가 죽었고 교제 상대와 헤어졌고 타이어가 4개다 몽땅 펑크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연달아 발생을 했다라며 사건 직전의 료는 정신 상태가 매우 크게 데미지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이런 마나미가 체포 당시에 료의 게임방의 소음이 사건의 원인 등으로 보도된 것에 매우 괴로워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료의 친구들의 반응은 거짓말이다. 이런 보도들은 사실과 다르다. 왜곡된 보도가 너무 많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친구들을 불러 음악 게임을 하며 소란 수준의 소음이 있다는 보도에 있어서는 료의 생활 패턴으로 봐도 성격으로 봐도 료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유형으로 더군다나 음악 게임을 하던 료의 방은 마나미 방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또한 마나미의 돈으로 동생이 흥청망청 생활을 했었다는 그런 보도도 다 잘못된 것들이다 라며 친구들은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생 친구들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고 보도들이 사실이라고 해도 마나미가 동생을 살해할 만한 이유가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대체 누나 마나미는 동생 료를 왜 잔인하게 죽여야만 했을까요? 반대로 동생 료가 누나 마나미에게 살해될 정도로 둘의 사이가 악화된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그냥 누나가 이 같이 생활했던 집을 더럽게 썼었고 그리고 생활비를 안 냈었고 했던 이유 때문에 동생이 누나에게 추궁해서 그냥 마나미가 동생을 살해했을까요? 자, 사실 마나미를 비롯해서 네 남매의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수령자를 장녀인 마나미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연 150만엔씩 한국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이것을 10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 마나미는 이것을 이미 몇 번 지급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료나 다른 동생들은 누나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었다고 해요. 마나미가 동생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그마저도 료가 알게 된 것은 사건 그 직전에 집으로 이 보험사가 보낸 수령 확인 통지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이 또한 료의 친구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진 내용인데요. 친구들은 료의 집으로 갔을 때 료가 보험사가 보내준 엽서를 보여주면 누나에게 150만 엔이 입금되어 있다. 아버지 보험금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누나한테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료는 누나에게 방이나 목욕탕을 더럽게 쓴다고 불평을 말했기에 료는 잘됐다며 누나에게 그 보험금을 가지고 다른 주거지를 찾아달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며 친구들과 상의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료의 전 여친의 증언에 의하면 우선 료는 애초에 그 아버지가 사망한 그 당시 재산을 남매들끼리 나누자라고 누나한테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누나도 알았다 나누자고 했는데 바로 누나가 료에게 그런데 나눌 게 없다. 입이 다 써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던 거예요, 료는. 그리고 나머지 동생들도 그런 줄만 알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두 여동생이 집을 나간 이후에는 그 집세나 광열비 이런 것들은 절반씩 누나와 그 내기로 합의를 봤는데 누나는 이것도 돈이 없다라며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그 사이에 이제 료도 그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료가 계속해서 자신이 받았던 월급으로 지불하고 그런데 이따가 나중에 한꺼번에 누나가 밀린 돈을 뭐 1년이면 1년 동안 밀렸던 돈을 한꺼번에 지불을 해주고 그래서 아까 그 여친에게 이야기를 했던 그 내용처럼 그 돈을 못 받아서 누나 방을 몰래 이렇게 보면 뭐 비싸 보였던 물건을 사 모았다거나 돈이 없었는데 막 그 쇼핑을 시작했던 모습이 동생이 그 누나가 이래서 나중에 사망보험금이 입금된 사실이 있었던 것을 알고 그거를 이제 그제서 이해를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확인했던 거지. 예. 누나의 그 계좌를 그래서 이미 그런데 몇 번인가 그 누나의 돈으로 입금이 되었지만 바로 누나가 인출을 해서 다 써버려서 계좌에는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여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친이 이것을 또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남매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때문에 격하게 사이가 물론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그 급기야 이걸로 동생을 누나가 살아야 하게 된 계기가 된 걸까? 물론 료 자신은 착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나가 아버지의 보험금을 몰래 받고 있었고 게다가 생활비를 절반씩 지불하기로 했는데도 내지도 않고 뭐 집은 더럽게 쓰고 했다면 료가 뭐 당연히 분통이 막 마구마구 터졌겠죠. 이거는 뭐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지만 사건 당일날 어떤 경위에 의해서 남매 간에 칼까지 휘두르는 싸움이 되었는지는 아직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다만 동생을 칼로 찌른 이유에 대해서 마나미 피고인은 이렇게 진술을 해요. 얼마 전 어머니가 외삼촌과 같이 집에 왔는데 동생 료가 집에 온 어머니를 보고 불법 침입이라며 뭐 난동 수준의 소란을 피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어머니를 싫어하는 것은 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숙부는 그렇지 않은데 어머니와 함께 왔다는 것만으로 적대시하고 적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건 당일날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은 알겠지만 숙부에게는 그렇게 저기를 드러내지 말아라 라고 길게 좀 훈계조로 설득을 했더니 료가 굉장히 흥분을 하고 격앙이 돼서 둘 간에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나미가 한 번은 도망을 쳤지만 그런 료가 무서워 칼을 쥐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동생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그 칼을 쥐고 있었다고 증언을 하면서,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동생의 허벅지 근처에 그 칼이 박혀 있었다라고 마나미가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마나미 자신은 의식해서 찌르려고 찌른 게 아니다. 동생이 달려드는 것 같은 움직임이 보여서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진술합니다. 이렇게 료를 찌른 뒤에 마나미는 참 그 뒤가 좀 가관이에요, 진짜. 항상 자주 가던 단골 야끼니쿠 집에 가서, 그 고깃집이에요. 예. 한국식 고기 갈비집인데, 이걸 거기 가서 야끼니쿠를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시신을 해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드는 의문점이 있어요.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동생을 죽였다고 칩시다. 근데 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까지 배부르게 잘 구워 먹고 와서는 태연하게 동생의 사체를 왜 그렇게 막 열을, 그러니까 2016년 8월 31일 날 동생을 죽였고, 그리고 동생 친구들이 경찰들과 들어와서 이 동생 사체를 발견하게 된 2016년 9월 12일까지는 열 며칠을 지난 그 사이에 그동안 계속해서 동생 사체를 훼손하고 절단을 하던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절단을 했었을까요? 그 악취가 그렇게 풍기고 막 이랬는데, 조그만 마나미가, 이 질문에는 마나미 피고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2년 반 전에 심근경색으로 죽은 아버지가 화장 후 이렇게 화장하면은 왜 이렇게 작아져서 통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매우 작아졌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료는 지금 화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작은 뼈로 만들면 작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톱으로 료의 사체를 해체를 했고, 식칼로는 살점을 다 분리해서 뼈는 망치로 쪼개서 잘게 썰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법정에서의 마나미는 이 피고인 질문에서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술을 잘했어요. 논리정연하게. 하지만 이 정신 상태도 또렷했었고, 그런데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방법에 대해 추궁하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럴지도 모른다 등 매우 주눅들고 애매한 대답을 했고, 자기가 증언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그냥 엎치락 뒤치락 막 이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모습이 마치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막 이렇게 혼나서 막 이렇게 막 그냥 이리저리 변명하고 발뺌하는 자그마한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히 이 사건 당일에 사건 정황 등이나 동기와 이유가 정확히 드러난 건 없지만, 어쨌든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을 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치바 지방법원은 살해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는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해서 징역 10년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항고를 하죠, 검찰이. 그래서 2심은 도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심이 진행된 도쿄 고등법원은 이마저도 1심을 파기를 해요. 그래서 과잉방위죄만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징역 7년으로 선고가 내려지고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이것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자, 참 이게
이렇게 사체를 잔인하게 훼손했고 이런 것만으로 그냥 이게 일본 내에서 막 그냥 굉장히 막 보도가 되고 막 했던 이 사건인데 이게 그래서만 막 이렇게 보도가 되고 막 이랬던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 7년이라는 이런 그 형량 때문에 굉장히 일본 내에서는 쇼킹하다라는 그런 보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우발적인 사고라고 쳐도 그 당시에는 정당방위였다고 해도 이게 열 며칠이 지나도록 태연하게 무슨 고기까지 먹고 들어와서 아주 그냥 그 열심히 성신성의껏 사체를 훼손했던 이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게 7년형이냐. 그리고 이렇게 정신이 그렇게 막 오락가락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다. 왜냐면 그 좀 지능범 아니냐. 사건 그에 대해서 추궁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왜 그랬냐라는 이런 과정들만 가지고 뭐 아니다 모르겠다 이런 말만 연발하고 나머지 것들은 또렷하게 잘 이게 진술을 하는 거 보면 그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문제시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끔찍했었던 사건인 것 같았던 기억이 나요. 저도. 여러분들 좋은 날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